펼쳐서 보면 화면 사이즈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요. 그런데 S펜도 없고 카메라도 더 안 좋고 게다가 공간이 모자라서 배터리도 짧고 방열 때문에 성능도 더 떨어져요. 플립 왜 사? 접히잖아요. 예쁘잖아요. 저도 샀습니다. Z Flip 5. 일단 첫인상이 엄청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좀 아쉬운 점들하고 언급이 많이 안 된 꿀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시장에 대한 느낀 점까지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플렉스 힌지입니다. 끝까지 착 붙는다는 거죠. 다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소비자로서 만족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일단 디자인적으로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틈이 벌어져 있으면 이물질이든지 먼지든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는 주머니에 넣든 가방에 넣든 훨씬 깔끔합니다. 안타깝게도 방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IPX8 등급으로 방수만 지원되고요. 방진이 들어갈 거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폴더블 구조에서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물속에서도 모래더미 속에서도 밀가루 계란 반죽 속에서도 접었다 폈다 하는데 버텼습니다. 최근에 모토로라 폴더블 폰과 진행된 비교 테스트가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모토로라 폴더블 폰은 12만 번 접었다 폈다 했더니 고장이 났고요. Z Flip 5는 고장이 안 나서 고문을 시작합니다. 저온에서 고온에서 모래에서 각종 악조건 속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고요.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도 40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한 뒤에야 고장이 났습니다. 40만 번이면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폈다 한다고 했을 때 11년이에요. 이 정도면 내구성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폴드를 펼쳤을 때 이게 180도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해도 잘 모르겠는 정도예요. 디스플레이 주름은 전작 대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디스플레이 주름이 눈에 띄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책을 볼 때 글자가 딱 그 주름에 겹치면은 약간 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사용자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힌지 장력입니다. 프리스탑을 위해서 힌지 장력을 꽤 세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장력이 너무 세서 한 손으로 접었다 폈다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게 열거나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닫을 때도 좀 한 손으로 하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손 크신 남성분들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자치고도 손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전면부가 전체 까만색이 됐어요. 그러면 화면이 꺼져 있으면 좀 밋밋하단 말이죠. 기존의 플립폰은 비스포크 가전처럼 앞뒤로 색상을 넣어서 되게 예뻤단 말이죠. NFC 카드를 뒤에 대면 그에 맞는 커버 테마가 바로 적용되고요. NFC 카드 자체가 케이스 디자인이 되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발전됐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시나모롤 한정판 에디션을 샀기 때문에 이 시나모롤 테마가 앞으로, 뒤로 깔맞춤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플립에 맞게 정말 잘 적용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커진 전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윈도우입니다. 사실 전에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알림이나 보는 스마트워치 미만의 기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 플렉스 윈도우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좋은 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셀카입니다. 셀카를 찍을 때 좋은 후면 카메라를 못 쓰는 게 정말 아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플립 5는 폴더블 구조와 커진 플렉스 윈도우 덕분에 좋은 후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게 정말 유용해졌습니다. S23 울트라의 후면 카메라를 100점이라고 하면 셀카 찍을 때 쓰는 전면 카메라는 한 50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플립 5의 후면 카메라는 75점 정도 될까요? 하지만 셀카 찍을 때 이 75점짜리를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오토 프레이밍 기능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언팩에서도 소개가 됐죠.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잘 따라와서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이제는 삼각대나 찍어줄 사람 없어도 혼자 영상을 착착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이 플렉스 모드 패널이랑 플렉스 윈도우 아래 나오는 알약 모양 위젯입니다. 보통 책상에서는 옆에다가 이렇게 폰을 누워두고 많이 쓰실 텐데요. 플렉스 모드 패널을 이용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 아랫부분을 터치패드로 설정하면 상단 앱을 커서로 조작할 수 있고요. 두 손가락 인식도 됩니다. 그런데 이 터치패드가 그렇게 유용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타이머 등의 앱을 쓰다가 접으면 이렇게 플렉스 윈도우 노치 부분에 알약 모양으로 위젯이 생깁니다. 마치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같죠? 상태를 간략하게 볼 수 있고 누르면 화면에 다시 뜨고요. 열면 안쪽 화면에 다시 뜹니다. 연동이 잘 돼서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아쉬운 점. 전면부 디스플레이 용도는 상당히 좋으나 스펙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아니고 슈퍼 아몰레드고요. 120Hz가 아니라 60Hz입니다. 불편한 건 아닌데 스크롤할 때 약간 버벅임이 느껴집니다.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하다가 플렉스 윈도우로 넘어가면 버벅임이 느껴집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역체감이 원래 심해요. 그런데 한 핸드폰으로 즉각적인 역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플렉스 윈도우를 메인으로 쓰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잘 쓰라고 화면을 키워놓고 60Hz를 넣어놓은 것은 아쉽습니다. 다음은 칩셋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스냅드래곤 8 Gen 2 4 갤럭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삼성이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AP가 잘 나와가지고 S 시리즈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좋을 줄 알았겠죠. 제가 벤치를 직접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Z Flip 5랑 S23 울트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10%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3회차에서는 싱글이, 5회차에서는 멀티가, Z Flip 5는 갑자기 성능이 뚝 떨어졌습니다. 발열을 견디지 못하고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렸겠죠. 스냅드래곤 8 Gen 2 4 갤럭시에서 이 4 갤럭시가 사실상 클럭을 업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방열이 뒷받침이 안 되면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클럭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플립 폼팩터에서는 풀 로드 상태를 유지해주면 같은 AP를 쓰더라도 발열 때문에 성능이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상온에서 5분 정도 쉬어주니까 1회차 테스트했을 때 정도로 성능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립으로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뽀모도로 시계를 맞춰놓으시고 15분 동안 게임 하신 다음에 5분씩 중간에 쉬어주시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립의 가장 큰 고질병은 배터리. 배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얼마 못 쓴다. 너무 불편하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이번 스냅드래곤의 전선비가 굉장히 좋아서요. 같은 배터리 용량이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사용해본 체감으로는 하루 정도 쓰기는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유저가 아니면은 뭐 데일리로 쓰기는 괜찮다. 그런데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어떨지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은데요. 요거는 배터리 컨텐츠를 따로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으로 기능 아쉬운 점, 덱스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닐 텐데 발열이나 어떤 모종의 이유로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덱스 지원해주시면 안 되나요? 반년 동안 S23 울트라를 사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Z Flip 5를 쓰면서 메인폰을 바꿀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아이폰만 쓰다가 올해 처음으로 갤럭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충격이 없었습니다. 되게 UI, UX가 비슷하다. 그냥 장단점이 다르구나. 그냥 취향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플립을 처음 썼을 때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치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런 느낌일까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접어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장점과 기능들이 완전 신세계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플립을 한동안 써보면서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 나오지 않는 한 메인폰은 플립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폴더블 폰들이 안정이 되고 시장도 성숙화가 되면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아요. 폴더블 시장과 삼성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볼게요. 누가 뭐래도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장입니다. 서양권에서는 안드로이드계의 아이폰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폴더블 폰은 삼성이 처음 출시하기도 했고 애플은 현재 폴더블 폰이 없죠. 2014년, 무려 9년 전에 엣지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2019년에 갤럭시 폴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와 플립은 현존하는 두 가지 폴더블의 폼팩터로 자리를 잡았죠. 선구자인 삼성이 폴더블 시장의 형태를 정의한 셈입니다.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이 바이오 스마트폰처럼 대중화되지는 못했지만 꽤나 순항하고 있었는데요. 중국계 브랜드들을 필두로 구글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구글은 픽셀 폴드를 출시하기도 했죠. 구글의 픽셀 폴드 출시는 안드로이드 지원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자들이 대거 등장한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의 원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에서도 이제 쓸만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경쟁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삼성이 선택한 방안은 뭘까요? 바로 기존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이번 Z Flip 5, Z Fold 5 모델에서 드러납니다. 삼성은 선두주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손해볼 것만 많은 상황입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렉스인지도 이번에서야 도입한 거겠죠. 어쨌든 이번 모델들에서 볼 수 있듯이 폼팩터가 변하는 등의 큰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완성도를 다듬었다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게 바로 승부수인 거죠.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한다는 등의 모험적인 수보다는 완성도를 높여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끌고 그 선두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접는다던가 하는 새로운 폼팩터에 도전하는 것도 보고 싶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번 완성도에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에는 배터리 실사용 테스트와 장기 리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